제가 책 전문 스포일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공원에서 4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긍정과 부정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면 되지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희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집 방문에 손잡이가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열다가 혹시라도 손을 다칠까봐, 그리고 또 잘못 닫았다가 못 열까봐 문 손잡이를 아예 이렇게 빼놓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마침 그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바쁜 일이 겹쳐서 문 손잡이를 교체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습니다. 저는 양말을 돌돌 말아서 이 틈새로 꽂아놓고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문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쓰는 저를 보고 짜증을 내면서 교체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쓰고 있냐고 잔소리를 막 했습니다. 저를 좀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런가?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좀 깔끔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청소를 하더라도 늘 주변을 정리정돈을 해서 한결같이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편인데, 반면 저는 하루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치우는 그런 대청소 스타일입니다. 남편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초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나쁜 건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계기인지는 지금 딱히 생각나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적응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좀 낯선 환경이 되더라도 좀 불편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걸 그때그때 순간순간 굉장히 상황에 적응을 잘 해가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큰 불편 없이 잘 지내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인가 남편이 저에게 예전처럼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고 받아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루빈의 꽃병이라는 그림이에요. 덴마크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어느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네, 사람에 따라서 꽃병이 먼저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행동 심리학자에 의하면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경과 배경으로 나뉜다고 해요. 사람마다 어느 부분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의 어떤 심리 상황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다의도형이라고도 해요. 하나의 도형이면서 관찰 방법에 따라 2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도형을 말하는데요. 애매 도형이라고도 하고 반전 도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노파와 젊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기 이렇게 길쭉하게 하얀 부분, 내려와 있는 부분을 여인의 옆 얼굴로 보면 여인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요. 아니면 그 부분을 코로 생각하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목 부위, 여인의 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입이라고 생각하면 노파의 할머니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남자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눈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코를 보게 되면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그림도 있죠. 토끼로 보이시나요? 오리로 보이시나요? 네. 주둥이로 보느냐, 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그림의 눈의 위치를 앞쪽을 보느냐, 뒤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 그림책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공원에서라는 그림책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가 여러 번 개최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영국 출생이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엄청난 상들을 많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에는 새해 문학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그 해에 대영 제국 훈장 3등급에 해당하는 CBE를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대표작으로는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책이죠. 돼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고릴라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술연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때 영국에서 어린이 그림책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꼬마 작가들의 그림이 직접 실리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앤서니 브라운을 대표하는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에서의 원제입니다. 공원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들려올지 한번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전문 스포일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공원에서 4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 속에 벌어지지만 이 4명의 관점에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찰스 엄마입니다. 집이 어때요? 굉장히 크고 근사해 보입니다. 깔끔한 그런 이미지죠. 빅토리아와 찰스를 데리고 산책 갈 시간이었어요. 빅토리아는 귀하고 멋진 우리 개고 찰스는 우리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산책을 가는 엄마의 복장이 어떠세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요. 정장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큰 개를 앞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개보다 아들은 살짝 뒷전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소 권위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스머지 아빠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때요? 좀 우울해 보입니다. 한쪽 팔을 괴고 옷도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스머지 아빠는 이때 실직 상태입니다. 집 밖으로 좀 나가야 했어요. 집안에 있기가 좀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머지랑 개를 데리고 공원에 갔지요. 스머지 아빠도 스머지와 개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찰스입니다. 또 집에 혼자 있었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무표정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심심했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엄마가 산책하러 가자고 했어. 엄마가 산책하러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간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 스머지가 등장합니다. 배경이 어떠세요? 확 바뀌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알록달록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요즘 아빠가 많이 지쳐 보여. 아빠의 마음까지도 잃는 착한 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엘버트랑 공원에 산책 가자고 했을 때 기뻤어. 스머지도 스머지의 개 엘버트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이 네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찰스의 엄마와 스머지 아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찰스 엄마 표정이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있고요. 불편해 보입니다. 웬 꾀재재한 개가 자신의 그 멋진 빅토리아를 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공원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때마침 아들 찰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막 나기 시작을 해요. 뒤에 나와 있는 배경의 나무들의 모습이 마치 찰스 엄마의 그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엄마가 찰스와 빅토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서둘러 공원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어때요? 낙엽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뒤에 있던 나무가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스머지 아빠가 스머지의 개 앨버트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아까 찰스 엄마가 나왔을 때는 배경이 어땠어요? 마치 가을의 풍요로운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머지 아빠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어때요? 흡사 겨울 같은 그런 스산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그 등장인물들의,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가 배경에 반영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학에서 감정이입 또는 뭐 객관적 상관물 이런 말들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은 공원에 가서 개들이 활발히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즐겁게 조잘거리는 스머지 덕분으로 기분이 좀 나아진,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다시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길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거리인데 어떠세요? 네, 많은 부분이 달라져 보이죠. 일단 색깔 자체도 굉장히 화려해졌고요. 가로등의 모습도 달라져 있고 빌딩들도 다 저마다 알록달록 그 현란한 조명들이 보이고 심지어 처음에 주저앉아 있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춤을 추고 있고요. 명화 속의 등장인물들도 나와서 같이 탱고인가요? 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발견하셨어요? 빌딩 저 끝쪽에 킹콩이 서 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 장면은요, 공원에서 찰스와 스머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스머지가 역시 먼저 말을 건네죠. 찰스가 있는 부분의 배경하고 스머지가 있는 곳의 배경이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이것 역시도 두 아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찰스가 있는 쪽에 보면 2인용 자전거가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핸들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스머지와 찰스의 마음이 아직은 서로가 친구가 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그림이 이 앤서니 브라운의 공원에서의 백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찰스와 스머지가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인데요. 미끄럼틀의 끝이 어떤가요? 그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찰스는 그림 밖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스머지와 이제 찰스가 재미있게 즐겁게 노는 장면들입니다. 스머지가 구름 사다리인가요? 이걸 타는 걸 보고 찰스가 같이 탑니다. 뒤이어 나오는 장면은 찰스가 오히려 스머지에게 나무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찰스의 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하는 찰스의 뒷모습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 같죠. 네. 나무의 가지들이 아래를 향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찰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찰스는 생각하겠죠. 다음에 공원에 와도 스머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찰스 쪽 배경에 보면 큐피트의 화살이 보입니다.
아마 둘이 잠깐 동안이지만 친구로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스머지가 본 찰스 엄마의 모습이에요. 알버트는 곧장 예쁘게 생긴 개한테 가더니 신나게 다름질 치는 거야. 물론 그 개도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주인은 화가 잔뜩 나서 불구락 푸르락 난리를 피웠어. 마지막 장면인데요. 집으로 돌아온 스머지는 찰스에게서 받은 꽃을 집에 있는 머그잔에 꽂습니다. 그런데 머그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원에서 두 마리의 개가 정말 즐겁게 신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에 이런 숨은 그림들을 찾기를 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귀비꽃이죠. 붉은색 꽃 뒤에 마치 꽃 그림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얼핏 보면 말풍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또 다른 화자가 등장해서 또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우리는 이 말주머니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의 뒷표지인데요. 공원의 잔디밭에 의자가 있고요. 빨간색 모자가 거꾸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자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찰스 엄마의 모자입니다. 모자가 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이 공원에서라는 그림책은 여러 명이 각자 처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각자의 관점으로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합격사과라고 아시나요? 네.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1991년경에 일본에 굉장히 큰 태풍이 불었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마침 그때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가에서 90% 이상의 사과들이 손실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한 농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분은 90% 떨어져 있는 사과보다는 남아있는 10% 사과에 관심을 뒀던 거죠. 그 사과가 바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런 초강력한 태풍이 불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견디었던 사과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남달랐을까요? 그래서 아오모리 현에 있던 그 농민들은 사과를 하나하나 일일이 낱개 포장해서 팔게 됩니다.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수험생 어머님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사과 낱개 하나의 가격을 엄청 비싼 값으로 팔았고요. 오히려 90% 그 손실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관점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떤 하나의 상황을 보면서도 서로 달랐던 거죠. 그리고 공원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사과. 물론 합격 사과 같은 예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합격 사과 같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그런 어떤 이야기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련이나 고난이 나에게 직면했을 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의 불편함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에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계라는 단어에 자꾸 꽂히는 걸 보면 요즘 제 최고의 화두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한계는 무엇일까?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 자꾸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까짓것, 그까짓것, 네, 마음먹기 나름이죠. 긍정과 부정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면 되지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